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래요? 마트 한 번 가면 8만 원은 기본으로 나와요. 남편이 돋보기를 치켜 쓰고 어제 마트 영수증을 샅샅이 훑어봅니다. 빨갛게 밑줄이 그어진 영수증을 제 코앞으로 툭 던지는 남편의 손가락은 영수증 맨 밑에 찍힌 합계 금액을 신경질적으로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남편의 서슬퍼런 눈빛이 돋보기 너머로 번뜩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간신히 목소리를 내리눌렀습니다. 친구 만나 커피 한 잔 마신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라는 말에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안경을 벗어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물가 핑계대지 마. 당신이 돈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 은퇴하고 수입도 뻔한데 하루에 5천 원짜리 커피가 제정신으로 할 짓이야? 아주 살림을 제멋대로 하는구먼. 그 순간 평생 가슴에 쌓아두었던 서러움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싸늘한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마저 오늘따라 유난히 시리고 날카롭게 느껴졌지요. 남편과 나 사이에는 그 누구도 쉽게 깨뜨릴 수 없는 차가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안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고생한 남편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수고와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위해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차렸지요. 매일 아침 정성스레 국을 끓이고 반찬을 새로 만들며 기죽지 않게 대접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갈 곳이 없어진 남편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고마움이 아니라 제 일상을 하나하나 올가매고 통제하려는 감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다 보니 성격이 조금 예민해진 것이라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도를 넘어섰습니다. 급기야 제가 마트에서 장을 봐온 내역과 영수증을 매일 아침마다 돋보기를 쓰고 검사하는 것이 남편의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지요. 오늘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주방 식탁에서 숨막히는 취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장을 보면서 반찬거리와 아이들이 오면 먹일 과일 몇 개를 샀을 뿐인데 남편은 8만 원이라는 금액에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무능하고 낭비가 심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시장 골목을 뒤지며 단돈 몇백 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땀 흘리며 돌아다닌 제 수고와 정성은 남편의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저 종이에 인쇄된 합계 금액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사람을 쥐잡듯 잡는 남편의 태도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10년지기 동네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안부를 물으며 마신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까지 사치라며 소리를 지를 때는 정말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 젊은 날을 온전히 바쳐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삼남매를 번듯하게 키우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남은 여생에 친구와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인지 슬프고 참담한 생각이 밀려왔지요. 남편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그 굳어버린 얼굴과 매서운 눈빛에는 평생을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나 따뜻한 배려는 단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가정을 꾸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 위에 군림하려는 절대 권력자처럼 거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결코 남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며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어버리면 정말로 제가 살림을 방만하게 하여
가정을 망친 죄인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깊게 들이쉬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가까스로 진정시켰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며 결심했지요. 더는 이런 비참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밀어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걸어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TV를 켜는 남편의 뒷모습은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하고 무심해 보였지요. 하지만 제 가슴속은 이미 뜨거운 불길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마트 영수증이 마치 제 초라한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아 쳐다보기도 괴로웠습니다. 평생을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생활비에 의지해 살아온 대가가 이토록 비참하고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3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게으르게 살거나 나태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식구들의 아침을 차리고 출근하는 남편의 구두를 닦았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간식을 만들어내곤 했지요. 남편이 밖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댁살이의 고단함을 묵묵히 견디며 집안의 대소사를 소리 없이 도맡아 처리한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거칠어지는 동안 제가 해온 가사 노동은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비친 저는 그저 집에서 편하게 놀며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나 축내는 존재 정도로만 취급받는 듯 보였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고생했다며 손을 잡아주고 남은 생은 서로를 보듬으며 소박하게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 어리석고 순진한 착각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은퇴 후 단 몇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내려놓은 지배권을 집안에서 고스란히 행사하며 아내를 돈으로 통제하려 드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엌 싱크대 앞에 가만히 서서 쌓여있는 그릇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뜨거운 물을 틀고 고무장갑을 꼈겠지만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마다 물소리 뒤에 숨어 눈물을 훔치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바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답답함을 소리 없는 눈물로 씻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평생의 수고가 겨우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세제 거품과 다를 바 없다는 현실의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가만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었습니다. 물끄러미 제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등 위의 주름살들은 평생 가족들의 끼니를 챙기고 뜨거운 불 앞에서 지내온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구를 만나 마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주눅들어 살아야 하다니요. 친구들이 좋은 모임에 나오라고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지갑 사정을 헤아리며 핑계를 대고 피해 다녔던 제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고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TV 채널을 신경질적으로 돌리던 남편의 목소리가 주방으로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습니다. 여보, 세탁기 다 돌아간 것 같은데 왜 안 널어? 집안일을 제때제때 해야지. 멍하니 뭐하고 있어?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 함께 가정을 지켜온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단 한 자락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돈을 주고 부리는 일꾼에게 지시를 내리는 고압적인 주인의 태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단호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서글픔이 순식간에 고요한 다짐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지요. 매번 이런 식으로 남편의 화풀이를 받아주며 비굴하게 변명만 해서는 이 통제의 굴레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권력과 갑질에 맞서기 위해서는 저 역시 제 삶의 정당한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주방 식탁으로 걸어가
남편이 내팽개친 8만 원짜리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뒷면에 검은색 볼펜으로 식비 7만 5천 원, 생활 잡화 5천 원을 꾹꾹 눌러 쓴 뒤 가계부 첫 장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습니다. 앞으로 남편이 뱉을 모든 트집과 참견을 숫자로 기록해 완벽한 데이터로 반격하겠다는 제 고요한 시위의 첫 단추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에 가계부를 넣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뉴스를 보며 연신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대기업 간부로 큰 소리치며 부하 직원들을 호령해온 남편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안으로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이 집안의 절대 군주이자 법이라 여기는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대접받는 정성스러운 밥상과 손때 묻은 빳빳하게 다려진 옷가지들이 모두 남편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완고한 남자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며 뒷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 안에서 서로 엉켜있는 빨래들을 하나씩 꺼내어 힘껏 털어서 건조대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두꺼운 겉옷과 낡은 양말, 그리고 매일 쓰는 수건들이 제 손을 거쳐 반듯하게 정돈되는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씁쓸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안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어째서 제 존재는 이토록 가볍고 하찮게 무시당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돌아서려는데 거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저를 불러 세우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말투에는 특유의 남을 가르치려는 듯한 고압적이고 훈계조의 어조가 잔뜩 묻어 있었지요. 식탁 위에는 남편이 퇴직 후에 새로 장만한 가죽 다이어리와 하얀 이면지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 은퇴 자산과 한 달 생활비를 쭉 정리했다는 남편의 다이어리에는 빽빽한 숫자들과 눈에 거슬리는 빨간 밑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남편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습니다. 남편은 볼펜 끝으로 이면지에 적어놓은 금액들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정기적인 월급이 안 나오니 가계 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서두로 길게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앞으로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생활비로 돈을 쓸 일이 있으면 전날 미리 자신에게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쓸 것인지 다 확인을 받고 가져가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하나하나 자기가 꼼꼼히 보고 돈을 내어주겠다는 그 오만하고 막막한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30년 동안 남편이 출근할 때 입었던 그 수많은 셔츠와 계절마다 바꿨던 이불 빨래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회사 일로 접대를 하고 상사 비위를 맞추며 지쳐있을 때 저는 시댁의 크고 작은 제사를 홀로 준비하며 기름 냄새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파서 한밤중에 응급실로 뛰쳐나갈 때도 남편은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 곁에 없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 것을 안쓰럽게 여겨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와 하루 3번 따뜻한 밥을 대접받는 남편이 이제는 제 손에 쥐어주는 생활비 몇만 원까지 통제하려 드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이면지에 적힌 숫자들을 손톱으로 톡톡 치며 돈을 절약하는 것이 노후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저를 어린아이 훈계하듯 다그쳤습니다. 아무리 은퇴를 해서 수입이 줄었다지만 젊은 날 다 바쳐 가정을 일군 아내에게 장보는 돈 몇만 원 쓰는 것까지 매번 자기 허락을 받아서 타가라는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야속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차갑게 굳어지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다가는 노후에 길바닥에 나앉기 십상이라며 앞으로는 돈을 쓸 때 꼭 필요한지 자신과 상의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쓰라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남편의 논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저를 철저하게 돈으로 지배하고
가두어 놓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서글픔을 넘어선 참담한 모멸감이 차올랐습니다. 자식들 다 키워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남은 여생은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편안하게 보낼 줄만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했던 기억들을 조용히 나누며 따뜻하게 늙어가는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손에 푼돈 몇만 원 쥐어주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항목을 따지고 드는 남편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이 적어놓은 이면지의 숫자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숫자들 사이 어디에도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손톱 밑이 갈라지도록 이 가정을 위해 흘린 제 오랜 시간의 흔적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벌어온 돈만이 유일한 가치이자 재산으로 대접받고 있었고 제 가사 노동과 헌신은 그저 당연하게 제공되는 공짜 서비스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만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서운함이 마침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제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기분이 나쁘면 집안 분위기가 온통 가라앉았고 저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전전긍긍했습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제 가장 큰 임무인 것처럼 행동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헌신한 결과가 겨우 마트 영수증을 검사받고 생활비를 타쓰기 위해 남편 눈치만 봐야 하는 신세라니 지나온 세월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을 동의의 표시로 여겼는지 한층 더 만족스러운 태도로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남편은 제 침묵을 전적인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아주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탁 소리나게 덮었습니다. 자신의 통제에만 잘 따르면 노후 걱정은 없다며 앞으로 자신의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고 어깨를 으스댔지요. 제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것도 모자라 마치 큰 아량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냈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점심을 차려야 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식재료들을 꺼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그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를 만나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조차 남편에게는 그저 통제해야 할 쓸데없고 불필요한 사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점심으로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평생 대기업 간부의 아내로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자식들 키우며 살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겼겠지요. 하지만 실상은 매달 남편이 쥐어주는 생활비의 한계 안에서 어떻게든 가게를 꾸려가느라 제 손톱 밑이 갈라지고 다리가 퉁퉁 붓는 고통은 저 혼자만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 채널을 돌리며 밥상이 언제 차려지냐고 재촉하기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이 고생한 사람이라 여겨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 갈 곳을 잃어버린 남편이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참견을 하고 급기야 제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갈 때마다 얼마를 쓸 것인지 미리 알려달라고 하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은 동네 정기 모임이 있다며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는 길목까지 저를 다그치며 저녁에 끓여놓을 국거리 메뉴까지 친절하게 지시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지요. 정작 본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길에 지갑을 두둑이 채워나가면서 제 손에는 단돈 10,000원 한 장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올가매는 남편의 이중성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 혼자 남겨지자 외로움과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베란다 화분들을 바라보았지요. 평생을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아온 제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댁살이와 고된 육아로 제 청춘을 다 보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은퇴한 남편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살아가야 하는 처지라니 참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침 친구들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화면에 깜빡였지만
선뜻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분명 반가운 모임 약속을 잡을 것이 뻔했고 그때마다 남편에게 돈 몇 푼을 타쓰기 위해 매번 허락을 구해야 하는 제 비참한 처지를 친구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통제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간관계와 삶의 영역 전체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선반 위에 놓인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달 남편의 은퇴 전후로 급격히 줄어든 식비 지출 추이와 그의 반비례에 늘어난 남편의 개인 모임 회비 내역을 형광펜으로 꼼꼼히 칠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생해 마련한 이 아파트와 남편의 연금 자산이 결코 혼자만의 땀방울이 아님을 증명할 기초 자료들이 제 손에서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은퇴 증후군이라며 참아주고 배려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남편의 독성과 이기심을 키워준 꼴이 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는 남편의 처분에 제 인생을 맡겨둘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쓸쓸한 바람이 부는 듯 했지만 제 마음속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갑질에 무릎 꿇고 푼돈을 구걸하는 아내로 늙어 죽지 않겠다는 다짐이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모임에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새로 만들며 분주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냉장고에 있던 밑반찬 몇 개와 어제 먹다 남은 국을 그대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반찬 그릇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은퇴하고 집에 있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매번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렸던 제 노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들며 반찬 가짓수가 왜 이리 줄었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비싸서 장보기가 무섭다고 당신이 매일 아침 영수증 검사를 하니 돈을 아끼느라 반찬을 많이 만들 수 없었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대답에 남편은 밥을 씹지도 않은 채 수저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이 기회에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제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슬그머니 눌렀습니다. 남편이 평생 제가 집에서 놀고 먹었다며 모욕적인 폭언을 내뱉을 때마다 증거가 없어. 자식들마저 아빠가 설마 그랬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만큼은 남편의 그 독선적인 민낯을 날 것 그대로 기록해 두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생각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본 내역을 감시하는 행동이 저를 얼마나 숨막히게 하는지 말했습니다. 동네 친구를 만나 오랜만에 커피 한 잔 마신 것까지 가계부에 적어내며 눈치를 봐야 하는 지금의 생활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털어놓았지요. 가정을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돈 몇천 원 쓰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제 하소연이 그저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쑤시개를 만지작거렸지요. 남편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하고 수입이 줄어들었으니 아끼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남편의 말투에는 아내의 인생과 가사 노동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편안하게 놀고 먹은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주방 식탁 위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뜨려던 손을 멈추고 남편의 그 완고한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출근길을 챙기며 자식들이 조금만 기침을 해도 밤새 보초를 서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대기업에서 순탄하게 승진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집안을 빈틈없이 지키고 가꾸었기에 남편은 아무런 가사일이나 걱정 없이 온전히 자신의 직장 업무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의 오랜 투병 생활을 수발하고 집안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묵묵히 다했던 제 젊은 날의 모든 노동들이 저 남자의 뇌리 속에는 아예 가치가 없는 일에 불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 식탁을 손바닥으로 치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돈 한 푼이라도 벌어온 적이 있느냐고. 내가 평생 밖에서 상사 눈치 보며 피땀 흘려번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서 어디서 감히 큰 소리를 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은 이 모든 생생한 무시와 고함 소리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른 고함 소리가 잦아들자 주방에는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그릇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성스레 지은 밥과 어제 끓여둔 국이 남편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에게 제공했던 모든 가사 노동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느다란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밖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애들을 키웠다면 그 비용이 다 얼마인 줄 아느냐고. 제 가사노동 역시 엄연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제 정당한 주장에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요즘 여자들이 인터넷을 보더니 쓸데없는 소리를 배운 모양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남들 다 하는 집안일 몇 가지 해놓고 무슨 대단한 유세를 떠느냐고. 가사 도우미 비용을 들먹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저를 비웃었지요. 밖에서 직접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전업주부니까 그런 현실 모르는 소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제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편의 태도로 보아 평생 살림만 한 아내가 그저 자신에게 얹혀 사는 존재일 뿐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말씨름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정을 일구어 왔지만 남편은 저를 동등한 배우자로 생각한 적이 없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을 종료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장된 녹취 파일의 이름을 남편 폭언 35년이 부정으로 조용히 저장했지요. 남편이 수저를 내던지고는 거실로 나가 TV를 트는 소리가 주방까지 밀려왔지요. TV 속 대사들이 거실을 채울 때 저는 물러서는 대신 부엌 발코니에 놓인 화분들의 마른 잎사귀들을 가만히 가위로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잎들을 만지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가라앉혔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명분 하나로 대접받으며 살아온 남편이기에 아내가 집안을 안전하게 지탱해온 가치는 쓸모없는 먼지처럼 취급하는 것에 깊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방 정리를 묵묵히 마무리한 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가죽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우리 집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남편의 은퇴 자산 내역서가 들어있었지요. 남편은 이 모든 자산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만 일군 전유물이라 굳게 믿고 있는 기색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모을 수 없었던 재산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돈동거리며 제 노동을 무시한다면 저 역시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 권리를 찾아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조금 전 녹음한 남편의 음성 파일을 제 개인 메일함으로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본격적인 권리 주장 과정에서 자식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증거물이자 남편의 오만한 성벽을 허물어뜨릴 가장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전처럼 서두르거나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이미 소파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며 평소처럼 아침 상차림을 기다리는 기색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야 했지만 저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컵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부엌의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그 흔한 컵 하나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신문 모서리를 구기며 헛기침을 몇 번 해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밥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소리를 지르고도 남았을 사람인데 어제 저에게 질렀던 모진 폭언이 스스로도 조금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인지 눈치를 살피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컵을 손에 쥐고 냉수가 목구멍으로 들어갈 때의 청량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 눈길을 애써 피하며 몸집을 소파 안쪽으로 더욱 들이밀었지만 그 뒷덜미에는 불안과 자존심이 팽팽하게 엉켜있는 듯 했습니다. 30년의 긴긴 부부 세월 동안 남편이 집 밖에서 큰 소리를 칠 때 저는 한 번도 방귀를 들거나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이 어제 던진 잔인한 말들도 제가 묵묵히 삼켜줄 것이라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가사일의 가치를 외면한 채 내가 벌어온 돈이냐며 무시했다면 저 역시 남편이 좋아하는 아침밥의 기대를 무참히 지워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돋보기 너머의 남편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안함보다는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기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길들여진 남편의 그 얄팍한 태도를 보며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저런 남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며 헌신했다는 사실이 지독하게 서글퍼졌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서서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냉장고에서 식은 빵 조각을 꺼내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하녀처럼 부려먹던 평생의 나쁜 습관이 어디로 가지 않는지 남편은 빵을 먹으면서도 연신 버터가 어디 있느냐며 혼잣말로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남편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이 허겁지겁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전업주부의 황혼 이혼 기여도 판례를 하나씩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지는 법적 정보들과 실제 가정법원의 판결문들은 제 마음을 무섭도록 단단하게 무장시켜 주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참아온 눈물이 법적으로는 아주 정당한 권리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화면 속 활자들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록해둔 가계부들을 책상 위에 전부 꺼내놓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차려낸 밥상이 몇 끼인지, 청소와 세탁, 그리고 시댁살이와 병수발에 들어간 노동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인지 머릿속으로 수치화하여 대입해 보았습니다. 전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의 시세를 현재 기준으로 대입해 일일 가사 노동 가치를 환산해 보니 매달 제가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노동의 대가는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간 제 노동력이 남편의 월급 봉투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는 엄연한 사실을 눈앞의 통계 자료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빳빳한 이면지에 가사 노동의 하루 가치와 한 달 총액을 적어내려가는 제 손끝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가정법원의 조정 신청 서식과 재산분할 명세서 초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법원에 접수하려는 소송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장이라는 권위 뒤에 숨어 제 인격을 무시해온 남편에게 만약 진짜로 법적 조치를 취했을 때 그의 은퇴 자산과 아파트 절반이 어떻게 분할되는지 현실적으로 체감시켜주기 위한 경고용 작성 서류였습니다. 신청서의 빈칸에 남편의 이름과 제 이름을 나란히 적어 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녁 늦게 모임 동료들과 술을 한 잔 걸치고 왔는지 붉어진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술 기운이 오른 얼굴을 문지르며 거실 복도를 지났지만 아무런 잔소리를 꺼내지 못하고 연신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부엌 식탁 의자에 가만히 앉아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는 제 서늘한 옆모습에 남편의 가쁜 숨소리가 조그맣게 허공을 맴돌았지요. 30년 세월 동안 남편이 밖에서 지인들을 만나 술을 거하게 걸치고 올 때마다 저는 문 밖까지 마중을 나가 남편의 외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숙취 해소 음료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등은 남편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 있었습니다. 제 낯선 태도에 남편도 당황했는지 괜히 TV 볼륨을 크게 높이며 자신의 초조함을 애써 숨기려 애쓰더군요. 안방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제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고스란히 새어들어왔습니다. 35년간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가스레인지 불 한 번 켜지 않던 사람이 싱크대 앞에서 무언가를 찾느라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을 대접만 받으며 살아온 남편에게 부엌이라는 공간은 무척이나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안방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낮 동안 준비해둔 가죽 서류 봉투를 꺼내 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트북으로 인쇄해둔 가사 노동가치 청구 명세서와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링크를 복사해둔 인쇄물이 빳빳하게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의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정리하며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경제권을 쥔 채 저를 길들이려 했지만 이제 그 지독한 주도권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가니 남편은 식탁에 멍하니 앉아 소파 리모컨만 무의미하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인기척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밥은 언제 차려줄 거냐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그 시선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남편의 곁을 미련 없이 지나쳐 주방 식탁 위에 누런 가죽 서류 봉투를 툭 소리가 나게 올려놓는 제 손길은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의문의 봉투를 몹시 의아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식탁 의자를 드르륵 소리가 나게 뒤로 빼고 앉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폭언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던 유약한 아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의 단추가 풀리는 소리는 거실의 정막을 깨우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남편은 식탁 맞은편에 엉거주춤하게 앉아 제 손끝을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평생을 집안의 가게를 혼자 쥐고 흔들며 왕처럼 군림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 앞에서 잔뜩 움츠러든 남편의 모습은 참으로 묘해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낮 동안 가계부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서류 몇 장을 꺼내 남편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흘러내리는 안경을 손가락으로 치켜 세우며 서류의 제목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남편의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평생을 대기업 간부로 퇴직하며 수억 원의 퇴직금과 연금을 당연하게 챙기던 남편에게 아내가 청구한 퇴직금이라는 단어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서류를 다 읽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나지막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조목조목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제게 돈을 벌어본 적이 있느냐며 제 젊은 세월의 가치를 단 한마디로 부정했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지요. 그 오만한 태도가 결국 오늘의 이 청구서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흐느끼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제 태도에 남편은 오히려 압도당한 듯 입술만 달싹했습니다. 저는 서류에 적힌 상세 명세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가정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던 모든 노동의 대가를 수치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후 지난 석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차려낸 삼시세끼 식사 준비와 집안 전체 청소와 빨래, 그리고 남편의 개인 심부름까지 현재 전문 가사 도우미 시세로 아주 정밀하게 계산한 내역이었지요. 하루에 단 4시간만 가사 도우미를 부려도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저는 24시간 대기조로 살아왔으니 제 노동의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류에 적힌 최종 금액을 보고는 마침내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류를 식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퇴직금이냐고, 이 집구석에서 삼시세끼 먹고 자며 편하게 산 대가가 고작 이것이냐며 소리를 높이려 했지요. 하지만 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목소리를 단번에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편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당신의 완벽한 수발을 위해 제 영혼과 육체를 갈아 넣었는지는 따져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일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지난 석 달치 가사 노동 퇴직금으로 우선 60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라 평생 가정을 지켜온 제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이자 자존심의 무게라고 말했지요. 만약 오늘 이 시간부로 제 통장에 정당한 대가가 입금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집안에서 단 하나의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의 낯빛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릿속이 복잡해진 듯 한참 동안 식탁 위의 서류와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아내의 헌신 위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접받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당장 오늘 저녁부터 밥상이 사라지고 옷가지가 빨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는 지독한 현실적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마지막 남은 가장으로서의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려는 듯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지요. 어제 안방에서 거만하게 등을 돌리고 눕던 그 기세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팔짱을 낀 채 남편의 그 초라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목소리를 낮추며 부부 사이에 어떻게 돈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느냐며 자신이 평생 밖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3남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낸 것은 다 누구 덕이냐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저는 남편의 말을 가만히 자르고 그 3남매를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 제 어깨와 손목인대가 수없이 늘어났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취미 생활을 즐길 때 저는 집안에서 아이들의 시험 공부를 돕고 학원 마중을 나가기 위해 진땀을 흘렸지요. 그 모진 헌신들이 없었다면 남편이 모은 자산과 아파트 명예 역시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놓인 6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숨을 거칠게 쉬었지만 그 시선 뒤에는 당장 자신이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성이 깊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다림질 한번 제 손으로 해보지 않았던 남자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 가장의 권위는 벌써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뻔한 레퍼토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이 얼마나 이기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가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을 건사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기 위해 흘린 눈물의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가차없이 가로막으며 당신이 밖에서 피땀 흘려번 돈의 절반은 온전히 제 몫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안에서 가정을 이토록 견고하게 지탱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이 밖에서 단 한 달이라도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지요. 가계부 구석구석에 묻은 제 알뜰함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남편이 쥐고 흔드는 그 아파트와 연금 자산 역시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정없이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제 논리 정연한 압박에 숨이 턱 막힌 듯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6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청구 액수는 남편이 평생 동안 저를 올가매던 경제적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 몇만 원에 쩔쩔매며 눈치를 보던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는 이미 그 비겁한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 눈빛에 서린 단호함은 남편에게 이것이 결코 장난이나 일시적인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불을 끄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홀로 남겨진 남편의 등 뒤로 거실의 싸늘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청구서 서류를 쥐고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 한 채 안방 문을 닫았습니다. 제 삶의 권리를 마침내 제 손으로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송 절차 안내 자료를 노트북 화면에 다시 띄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문득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방금 전 들이민 가사 노동 청구서만으로도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지요.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앞만 보고 달리던 그 단단하던 어깨가 언제 이렇게 좁아지고 굽었는지 희끗희끗해진 남편의 정수리를 보니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품고 있던 또 다른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정법원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이혼조정 신청서 초안과 재산분할 청구 내역서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그 차가운 글자들에 닿는 순간 거실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서류 뭉치를 뒤적이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제가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올 때 남편은 한 번도 제가 가정을 떠나거나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지요. 아내를 묶어두고 살면 평생 편안하게 밥상을 차려받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제출용으로 정교하게 작성된 서류들과 재산 기여도 50% 주장이라는 현실적인 숫자들은 남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쥐고 흔들던 아파트 명의와 연금 자산이 한순간에 정확히 반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남편에게 비수처럼 꽂아 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는지 안경을 벗어 거칠게 닫고는 다시 쓰며 서류를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신청서에 적힌 문구들을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생을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사람에게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갈라서자며 서류를 들이밀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을까요? 남편의 낯빛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우면서도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미워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아주 나지막하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자기 소나기에 꽉 쥐고 흔들던 이 집과 매달 나오는 연금이 정말 우리가 남이 되는 순간 어떻게 쪼개지는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요. 요즘 세상이 변해서 평생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키워낸 아내의 공을 최소 절반 이상 당연하게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를 조목조목 전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피땀 흘려 벌은 돈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왜 모르겠느냐고 그 돈을 아끼고 보태서 이 집을 사고 아이들을 키워낸 내 시간 역시 정확히 절반의 가치가 있는 법이라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분통이 터지는지 서류를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내가 바람을 피웠냐 도박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밖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일만 한 자신에게 어떻게 감히 이딴 서류를 들이밀 수 있느냐며 억울함에 목이 메어 씩씩거렸지요. 남편의 그 억울해하는 얼굴을 보는데 제 가슴도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고생한 거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직장에서 살아남으려고 상사 눈치 보며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 속 쓰려 할 때마다 눈물 흘리며 북엇국 끓인 사람이 나였다고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돌아와서 매일 아침 영수증을 검사하며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건 정말이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결국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붉어진 얼굴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아내며 거실 구석을 하염없이 응시했습니다. 평생을 밖에서 치열하게 일하느라 집안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은 없고 집안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싶어 가계부를 쥐고 흔들며 저를 통제하려 했던 그 옹졸한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평생을 함께 고생하며 늙어온 아내에게 줄 돈 몇만 원을 아까워하며 눈치를 주는 행동은 정말 해도 너무한 일이었지요. 저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가만히 바라보며 제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깊은 침묵 속으로 서서히 잠겼습니다. 평생을 남들의 시선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내와 남이 되는 법적인 과정들이 남편에게는 자신의 평생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굴욕으로 느껴졌을 테지요. 하지만 저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가슴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한 걸음 꼬리를 내린다면 남편은 이 위기를 대충 무마하고 또다시 저를 푼돈으로 길들이려 들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깊어지는 한숨 소리가 주방 거실을 차갑게 채웠지만 제 결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 살며 모은 이 집과 예금은 당신 혼자 힘으로 일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시작해 콩나물 값을 아껴가며 같이 일군 공동의 땀방울이라고 다시 한번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저를 동반자가 아닌 푼돈이나 타쓰는 식모처럼 대한다면 저는 정말로 이 서류들을 접수하고 갈라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제 결연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무섭고 냉정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느냐며 평생을 같이 살며 온갖 고생을 나눈 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며 서운함을 토로하더군요. 그 비겁하면서도 애처로운 원망을 듣는데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상사한테 깨지고 들어와 나한테 화풀이할 때도 다 받아준 사람이 나였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영수증 한 장으로 대역죄인 취급하며 평생의 정을 먼저 부숴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아프게 짚어주었습니다. 식탁 위에 넓게 펼쳐진 재산분할 청구 내역서의 숫자는 남편이 그동안 가장이라면서 부려왔던 모든 부당한 고집들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경고등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제야 자신이 꽉 쥐고 있던 경제권이라는 동아줄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사랑과 신뢰 없이는 아무런 힘도 없는 썩은 밧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듯 했습니다. 제 눈가에 고인 눈물과 그 뒤에 서린 차가운 결기는 남편으로 하여금 가슴 깊이 무언가를 깨닫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굽은 등과 하얗게 센 옆머리를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과 아련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한 뒤 휴대폰을 들어 첫째 아이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제 차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가만히 놓인 서류들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붉어진 눈시울 속에는 당혹감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쓸쓸함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커다란 무게감 하나만 짊어지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었기에 그 무엇보다 가슴 깊이 파고드는 아픈 일격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씩씩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알량한 권위와 자존심을 쥐어짜듯 다그치는 목소리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 늙어 빠진 나이에 자식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애들이 알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며 결국 또 자식이라는 편리한 핑계 뒤로 비겁하게 숨으려 들었지요. 남편의 무거운 질책 속에서 저는 그동안 제가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혼례를 치르는 동안 제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우리 가정이 겉으로나마 평온하고 단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모진 말을 하고 마음을 후벼 파는 잔소리를 늘어놓아도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을까봐 억지로 참고 웃으며 밥상을 지켜왔지요. 하지만 그렇게 자식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변명 뒤에 숨어 제 자신의 숨통을 스스로 조이고 살아온 세월이 결국 저를 이토록 가벼운 존재로 시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그 뻔하고 상투적인 외침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서글픔을 넘어선 지독한 탄식과 씁쓸한 헛웃음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억지스러운 말을 가만히 가로막으며 아주 나지막하면서도 뼈가 박힌 단호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 핑계는 대지 말라고. 애들은 이미 머리가 굵어서 각자 자기 인생을 치열하게 사느라 바쁘다는 사실을 똑똑히 전해주었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자식 눈치를 보며 평생을 참기만 하느냐고. 당신이나 나나 이제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곱게 늙어가는 것이 가장 큰 효도를 받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자식들이 볼까봐 무서워서, 남들이 뒤에서 수군거릴까봐 두려워서 내 창창한 남은 인생을 이 숨막히는 식탁 구석에서 길바닥에 버리듯 낭비하며 살아야 하느냐고 남편을 똑바로 응시하며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며 살아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여생까지 자식들의 이목을 핑계 삼아 서로를 미워하고 갉아먹으며 살아야 할 의무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현실을 차분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삼남매가 자라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마침내 제 짝을 찾아 결혼을 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저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거나 살아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 싱싱하고 맛있는 반찬거리가 보이면 제 입에 들어갈 것은 아까워하며 남편과 아이들 앞으로 밀어놓기 바빴고 동네 백화점에 가서 고운 옷이나 화장품 하나 구경하는 것도 사치라 여겨 포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밖에서 자식들 기죽이지 않고 키우려고 온갖 구박과 직장의 스트레스를 이 악물고 견뎌낸 것을 압니다. 머리숱이 빠지고 어깨가 처지도록 자식들 키우느라 애썼던 그 남편의 얼굴이 밟혀서 저 역시 매사 참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가가 고작 영수증 검사를 받으며 남편 눈치를 살피는 처지라니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남편에게 푼돈 몇만 원을 구걸하듯 사정에서 받았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단단하게 버티고 있던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두워진 주방의 식탁에 고개를 푹 묻은 채 한참 동안 깊은 침묵에 빠져있던 남편의 모습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저녁 가로등 불빛이 주방 바닥을 어스름하게 비추고 있었고 남편의 굽어진 등 위로 외로움이라는 어둠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평생을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대단한 존재로 대접받고 싶어 했던 남편의 거대한 자존심이 제 손에 들린 몇 장의 서류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도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이 엄혹하고 슬픈 현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반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흐트러짐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남편의 하얗게 센 정수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서서히 떨려오는 거친 어깨를 들썩이며 마침내 마른 한숨을 깊이 뱉어냈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이 집안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태산이라 자부해왔을 텐데 정작 그 태산의 그늘 아래서 아내가 숨이 막혀 질식해가고 있었다는 뼈저린 현실은 남편에게 지독한 고독과 후회를 가져다주는 듯 했습니다. 주방의 어두워진 형광등 불빛이 식탁 위를 조용히 내리쬐고 있었고 남편의 거친 손마디는 이제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사람의 손처럼 초라하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전자에서 따뜻하게 우려낸 차를 한 잔 따라 남편의 앞에 살포시 놓아주었습니다. 찻잔 위로 하얗게 피어오르는 구수한 김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에게 아주 나지막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짜 진심을 건넸지요. 내 나이 이제 겨우 60이라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다들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30년은 좋기 더 남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길고 긴 남은 세월 동안 당신이 손에 꽉 쥔 집 명의와 연금 자산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푼돈 몇천 원의 눈치를 보고 죄인처럼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진심을 담아 호소했습니다. 남편은 따뜻한 찻잔을 쥐고 있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며 차가운 테이블 바닥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자식들도 다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결국 이 넓은 아파트에 덩거리니 남은 것은 우리 두 사람뿐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돈 때문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 이 처참한 현실이 남편에게도 몹시 서글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남편은 목이 메는지 마른 침을 몇 번이나 크게 삼키더니 예전에 그 위세 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기가 팍 죽은 채 웅얼거리는 어조로 내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까지 구박했다고 그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얄팍한 자기 방어와 핑계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흔들림 없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매일 아침 안경을 쓰고 영수증을 샅샅이 뒤지며 잔소리를 퍼붓던 그 모습이 제게는 가슴을 잔인하게 헤집어 파는 것 같은 상처였다고 말했지요. 밖에서 기죽고 외로워서 집안에서 대접받고 권위를 세우고 싶었던 당신의 불안한 속마음을 내가 왜 몰랐겠느냐고. 그 가장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평생 고생한 아내의 인격과 자존심을 무참히 처박는 행동은 정말 해도 너무한 처사였다고 눈물을 흘리며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제 눈물 섞인 사실 지적에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더 푹 떨구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차가운 찻잔을 쥔 채 남편은 아주 오랫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실 가득 울려 퍼지던 TV 소리마저 진작에 꺼져버린 주방에는 오직 남편의 무겁고 규칙적인 숨소리와 가끔씩 들려오는 창밖의 먼 경적 소리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평생을 임원이라는 단단한 성벽 안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권력을 누려온 남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수많은 부하 직원을 호령했고 집안에서는 아내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당연한 권리로 누리며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오늘은 남편이 쌓아 올린 인생의 성벽을 밑바닥부터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하얗게 센 정수리를 보며 가슴에 번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완고한 남자의 모든 밥상을 지키고 옷깃을 다려 올린 것은 결국 저였습니다. 이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저 남자의 늙어감과 초라함 역시 제 눈물이 보탠 가슴 아픈 풍경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쥔 돈이라는 성벽 안에서 저를 하나의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성벽이 스스로의 치졸한 지배욕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을 남편은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맞은편 의자에 꼿꼿이 앉아 남편의 희끗희끗한 옆머리와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참으로 호기롭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었지만
가족들을 굶기지 않겠다는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던 남편이었지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접대를 하고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힘겨운 세월을 버티는 남편을 보았을 때 제 가슴 역시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 조금 무리한 잔소리를 하거나 고집을 부려도 밖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이니 내가 한 번 더 참고 품어주자며 늘 제 마음을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은퇴를 한 이후 그 참을성과 배려를 아내의 당연한 순종으로 오해해버린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직장에서 잃어버린 권위와 상실감을 가장 만만한 아내를 통제하는 것으로 채우려 들었지요. 매일 아침 안경을 치켜 쓰고 영수증을 검사하며 파 한 단, 커피 한 잔 값에 저를 죄인 취급하던 그 행동들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절약의 차원을 넘어선 지배욕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자신이 이 집안의 주인이며 아내는 자신이 주는 생활비에 기대어 사는 존재일 뿐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지며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굳게 믿고 있던 돈이라는 무기는 아내의 억눌린 세월의 눈물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현실과 당장 진짜 갈라섰을 때 자신에게 꼬박꼬박 연금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머릿속으로 굴리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돈에 대해 누구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인 만큼 지금 이 상황이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깨닫고 있을 터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집안일이라고는 손가락 하나 대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은퇴를 한 지금도 밥은 어떻게 짓는지, 세탁기는 어떻게 돌리는지, 옷가지들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었지요. 그런 남편에게 당장 오늘 밤부터 아내의 모든 가사 노동이 중단되고 진짜 갈라서서 혼자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은 상당한 현실적 공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노후에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해 빈 집안에서 홀로 쓸쓸히 늙어갈 자신의 미래가 머릿속을 맴돌았을 테니까요. 남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평생을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온 남자가 자신의 은퇴 생활을 안온하게 유지해줄 유일한 보호막이었던 아내의 빈자리를 상상했을 때 느껴지는 그 지독한 적막과 고독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다. 말도 안 되는 이혼 소장 서류를 들고 나온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무섭도록 싸늘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아빠의 권위적인 태도가 평생 엄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느냐며 차갑게 전화를 끊었고, 둘째 역시 아빠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엄마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낯빛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기가 잔뜩 죽은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웅얼거렸습니다. 아니, 뭘 또 이혼까지 얘기해. 사람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하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태도를 취했지요. 늘 저를 향해 당신이 돈을 벌어봤어? 라며 기세등등하게 쏘아붙이던 그 콧대는 간대였고, 당장 밥줄과 살 길이 막막해지자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오는 모습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굴복을 보며 기쁨보다는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겨우 이 얄팍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남편은 평생 자신만을 믿고 헌신해온 아내의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는 대못을 박아왔던 것인가 싶어 허탈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제 자존심 대결이나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이혼 서류와 진짜로 접수되면
벌어질 재산 분할의 무게가 결코 장난이 아님을 자각한 듯 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모든 성벽은 오늘 이 식탁 위에서 아주 허망하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그 소중한 세월을 저 역시 깊이 존경하고 인정하듯이 남편 역시 제가 안에서 목숨 바쳐 가정을 가꾸어온 가사 노동의 가치를 평등하게 존중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방은 여전히 가라앉은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서둘러 국을 끓이지도 않았고 남편의 입맛에 맞춘 반찬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식탁 앞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듯 헬쑥해진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주방으로 엉거주춤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물잔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물을 마시는 제 손길에는 미세한 망설임조차 없었으며 남편의 낯설고 수척해진 안색을 보며 제 가슴도 조그만 동요를 일으켰지만 이를 단호하게 지원했습니다. 30년간 제 몫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의 처분만 바라보며 길들여진 순종적인 태도를 이 지독한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저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삼키며 손가락 끝으로 구겨진 소송 서류의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지만 더 이상 어제처럼 목소리를 높여 억지를 부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없이 남편을 향해 제 손을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과 식탁 위의 서류들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을 미세하게 떨며 지갑 깊숙한 곳에 꽂혀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식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동안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듯 꽉 쥐고 흔들던 생활비의 통제권이 마침내 제 손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지요. 남편은 카드를 내려놓으면서도 차마 제 눈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걸로 필요한 거 사고 친구들도 만나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내가 정말 당신을 무시해서 그랬겠어. 라며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자식들을 위해 피땀 흘려 일하는 동안 저 역시 안에서 시댁살이를 견디고 삼남매를 키워내느라 거칠어진 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 거친 삶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존경했기에 은퇴한 뒤에 신경질적인 잔소리도 그러려니 하며 다 받아주었건만 남편은 그 모든 참을성을 당연한 의무로 치부해버렸던 것입니다. 늘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옅은 화장만 겨우 하던 제가 오늘은 고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색깔의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제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소리나게 닫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오랜 상처가 눈물 대신 단단한 용기가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 화사하게 꾸민 제 모습을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어디 가느냐며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당당한 기세에 기가 질린 듯 슬며시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지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가볍게 다녀오겠다는 통보를 남긴 뒤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향해 한 발자국씩 걸어나갔습니다. 구두굽이 현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오늘따라 온 집안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외출하는 제 뒷모습에 비치는 남편의 눈빛에는 깊은 소외감과 씁쓸함이 한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아내의 외출 방향을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자신만을 기다리는 식모처럼 생각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아내의 외출 가방 모서리만 쳐다보며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기가 죽은 노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참으로 묘하고 쓸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우리 부부는 다시는 동등하고 올바른 동반자로 마주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임을 깊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복도를 지나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늘 예산이 얼마인지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내딛는 바깥 세상 정치는 낯설면서도 아주 신선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수증 검사를 피하기 위해 마트 전단을 뒤적이며 100원, 200원에 쩔쩔매던 제 초라한 모습은 이제 주방 식탁에 덩그러니 남겨진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들이마시는데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제 손끝에는 기분 좋은 떨림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항상 남편이 조수석에 앉아 훈수를 두며 제 운전 실력까지 깎아내리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오늘 제 차에는 오직 저 혼자뿐이었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핸들을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주도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 몇만 원이 무서워 친구들이 좋은 찻집에 가자고 연락을 해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숨어 다녀야 했던 제 비참한 기억들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이내 입술을 굳게 깨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오늘따라 제 얼굴이 유난히 화사하고 좋아 보인다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고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으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들이켰지요. 항상 남편 눈치를 보느라 모임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했던 제 비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온전한 내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그늘 아래서 숨죽여 살며 친구들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수많은 소가리와 서름들이 따뜻한 차 한 잔과 친구들의 정겨운 눈빛 속에서 눈 녹듯 서서히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예약해둔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자 제 연락을 받고 미리 도착해 있던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남편은 제가 들어서자 마른 침을 삼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제 제가 보낸 소장 초안과 자식들의 싸늘한 일침에 완전히 기가 꺾인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법무사가 내어주는 빳빳한 종이 2장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부부재산 공동명의 이전 합의서와 매월 국민연금 및 개인연금 수령액의 50%를 아내의 계좌에 정기 이체한다는 약정서였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을 미세하게 떨며 약정서에 적힌 조항들을 소리 없이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뿐인 화해나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동안 당연하게 제 노동력을 착취해 온 남편이 지불해야 할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양도이자 제 노후를 보장해줄 실질적인 주권이었습니다. 법무사는 담담한 목소리로 두 분이 합의하신 대로 공동명의 이전 등기 절차와 계좌 이체 공증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인감도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 합법적인 공증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아파트 거실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분하고 평온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제가 들어오는 소리에 서둘러 고개를 돌렸지요. 예전 같았으면 어디를 갔다 이제 오느냐며 호통을 쳤을 사람이지만 이제는 제 당당한 기세와 제 손에 든 공증 서류 봉투에 완전히 압도당한 듯 입술만 달싹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혼자 대충 차려 먹었는지 씻지 않은 컵과 빵 부스러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초라한 흔적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한쪽에 살포시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주 나지막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제 마지막 진심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고생한 만큼 나도 안에서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 이제 서로의 몫을 동등하게 인정해주며 예의를 지키고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향해 지녔던 칼날 같은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다가가 엉망이 된 식탁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식탁 청소는 억지로 해야 하는 고된 일 같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행주질을 하는 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쓴 컵을 싱크대로 가져가 직접 물에 헹구기 시작했지요. 컵을 씻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빗장도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그 서툴고 뒤늦은 노력이 오늘따라 유난히 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 곁으로 다가가 고무장갑을 한 짝 건네며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거실 창문 사이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길게 비쳐 들어와 우리 두 사람의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주방에 내려앉은 고요함은 더 이상 숨막히는 침묵이 아닌 동등한 눈높이에서 서로를 채워가는 부드러운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서툴게 설거지하는 남편의 옆에 서서 조용히 젖은 그릇을 마른 행주로 닦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은 30년의 여생을 진짜 파트너로서 평화롭고 존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